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명화 에세이저자 이윤서 씨가 명화에 비춰진 우리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강론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림에 끌리다 저자 이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화에 비춰진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림 좋아하시나요? 예.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림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림에 끌리다의 어떤 내용들은 그림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그 그림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저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가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뭐 무조건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들도 어떤 삶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뇌를 하고 이러한 그림들이 탄생이 되었는데 단지 우리와 다른 점은 그 그림들을 남겼다는 그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화롭다. 네, 맞아요. 평화롭고 서정적이고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에는 이상한 비밀이 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작가님,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누구죠?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이 화가의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직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 뒤에 넘어가면 이 화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화가는요, 초기 때는 이제 바로크,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그렸던 풍경화 위주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에 이제 후기에 와서는 풍속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풍속화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일상의 모습들을 그린 걸 풍속화라고 해요. 그 풍속화를 그린 화가인데요. 이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예요. 이때 당시 베르메르가 살았던 환경이 네덜란드의 그 북유럽 무역 강국이었어요. 북유럽의 무역 강국이었기 때문에 경제나 외교나 문학 이런 게 너무 잘 된 황금기 시대였어요. 보통 화가들이 내가 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넓은 세계로 가서 이렇게 또 배워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화가는 평생을 한 곳에서 델프트에서 삶을 마감을 해요. 그만큼 어떤 황금기였고 풍족한 어떤 환경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누군지 알겠죠? 네, 저 오른쪽의 그림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예요. 옆에는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예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불려요. 네, 이게 보면 아주 눈빛이면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비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베르메르는요, 살아생전에 많은 그림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200년 정도 완전히 잊혀졌다가 200년 후에 다시 재조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그림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림이 없었어요. 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피카소 아시죠? 네. 피카소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네. 피카소는 평생을 한 2만여 점 정도의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베르메르는 34점의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적은 수의 그림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관심은 많지만 작품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경매에 모작이 이렇게 돌 정도로 관심은 있는데 작품 수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귀걸이를 한 소녀의 모습을 보면요. 귀걸이를 한번 볼게요. 네, 귀걸이가 지금 상당히 커요. 그죠? 네. 이때 당시에 귀걸이를 이 정도 크기의 귀걸이를 했다는 거는 아주 관례적인 일이었어요. 매우 관례적인 일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주는 뭐의 상징이죠? 네, 맞아요. 부의 상징이에요. 베르메르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잘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주 귀걸이를 어떻게,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여인이 하고 있었을까? 네, 궁금하시죠? 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실존 인물이었을까? 네, 왜 그렇게 의문을 던지게 됐냐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머리의 터번은 15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동양의 터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시대도 다르고 귀걸이의 크기도 틀리고 이 묘한 미소를 짓고 미소인 듯 아닌 듯 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는 이 여인의 표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술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는 베르메르를 따로 연구하는 미술사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화된 존재예요. 라고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코의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해요. 모든 것이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선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 미술학원에 아주 많은데 석고상 아시죠? 네, 하얀색 비너스와 실제 사람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코에 신인지 아닌지. 네, 비너스는 이게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 혹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진짜 신처럼 이렇게 오똑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설 보셨나요? 진주귀걸이 소녀? 소설이 있어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이 그림이 알려진 시기가 진주귀걸이 소녀라는 소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책을 통해서 이 그림을 처음 접했었는데요. 그 그림 속에는 하녀로 나와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네, 진짜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진짜 실화인 것처럼 네,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여인이 누군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 때 하녀다. 그리고 첫째 딸 마리아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르메르의 여러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랑 닮은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조금 확실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사학자들도 이제 트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트론이라는 거는 아까 이게 실존 인물이었을까 했던 실존하지 않는 화가나 수집가들에 의해서 환상적인 어떤 존재를 이상하게 만들어낸 존재를 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론인 것 같다라는 이제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된 거죠. 소설 속은 이렇습니다.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그 화가가 베르메르가 하인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에 무대를 딱 앉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녀가 길을 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달궈서 이제 길을 이렇게 탁 뚫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는 이제 라프의 자기 자리로 돌아와 팔레트를 들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깃볼에 달린 진주의 무게 때문인지 기가 타는 듯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침내 그가 움직였다. 뒤로 다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다른 한쪽 귀고리도 달도록 해라. 네. 그는 다른 쪽 귀고리를 집어 내게 내밀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그림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네. 왜요? 라고 물어요. 왜냐면 한쪽은 뚫지 않았거든요. 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입을 뗐다. 어차피 다른 쪽은 그림에도 나오지 않을 텐데. 네. 하지만 베르메르가 이야기를 하죠. 양쪽 모두 달도록 해. 한쪽만 하는 것은 웃기는 연극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소설을 떠올려 보면서 진주귀고리를 다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라면 이 여인의 여기에서의 표정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도 이 여인이 하녀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 여인이 베르메르를 어떤 연민이나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길을 뚫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모델을 서고 있고 베르메르가 그 여인을 바라는 이상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꿈에 만들어낸 환상의 여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르메르의 초기작은 어떤 그림이었다고 했죠? 네, 네, 풍경화 그림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다가 이제 후기로 와서는 이렇게 풍속화를 그리게 돼요. 네, 대부분의 그 풍속화 안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명에서 두 명이에요. 네, 그리고 동적인 장면들이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분주하거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아주 정적으로 느껴져요. 네, 이게 그림의 비밀은 있는 거죠. 그 뒤에 궁금하시죠?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뒷부분에 그 배경으로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빛을 왼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두 여인의 얼굴을 그리고 동작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 검은색 천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마치 실내극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아주 사실적이고 그죠? 사진으로 마치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한 장면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저 장면이라면 아름답다고 느끼면서 편지를 쓸까요?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주인공들은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일상이고 우리가 흘러가는 찰나인데 그 찰나들이 우리는 소중하고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은 베르메르의 어떤 모델이 돼서 제가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베르메르의 내가 모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네, 일상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림이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또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주 정적으로 느껴지시죠? 네. 여기 그림의 베르메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삼원색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베르메르의 비밀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네, 베르메르의 비밀은 옵스큐라입니다. 자, 옵스큐라 하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네, 그 학교에서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네, 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잔상이 뒤집혀서 이렇게 그대로 보여요. 그것을 이용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뜻합니다. 사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이고요. 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보시면 돼요. 캄캄한 방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내서요. 네, 벽을 뚫고 구멍을 뚫고 빛을 통과시키면 그 반대쪽 벽에 풍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18세기에서 19세기 화가들이 아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베르메르는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을 했던 거죠.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또 하면 사람들이 그런 비밀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저는 또 묻죠.
그러면 이 옵스큐라를 통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실 수 있을까요? 하면 확실히 네, 훌륭한 화가가 많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다음 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그림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길고, 그죠? 네, 눈이 텅 비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네, 그림에서 나오는 인물이 모델리안이에요. 네. 근데 이 모델리안이가 직접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맨 끝에 있는 자느 에비테른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 초상화와 자화상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화상은 자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에요. 네. 초상화는 상대의 얼굴, 네, 모델이나 네, 주변의 인물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초상화를 많이 그린 회화의 어떤 화가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델리아니 스스로 나는 조각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생전에 많은 초상회화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로 이민을 와서 한평생을 그곳에서 삶을 다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이렇게 아주 급변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민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주 녹록지 않은 아주 힘든 삶이었어요. 화가로서도 뭐 성공했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었던 거는 자신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인가 술이나 대마초 이런 데 의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모델리아니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던 거는 너무나도 빠른 어떤 시기에서 자신이 어떤 화풍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주 빨리 네, 사망을 했어요.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베르트 베이유에서의 자신의 첫 개인전이 아주 허망하게 끝이 나버려요. 28작품의 초상화 작품과 4점의 누드 작품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아주 관심을 보였던 작품에는 오로지 누드화였어요. 사실은 자신이 누드화를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람들이 관심은 자기가 원했던 곳이 아닌 곳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경찰서장이 그 그림을 보고 아니 이렇게 문란한 그림을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철거돼요. 모델리아니의 첫 개인전이자 그것이 마지막 개인전이 되어버려요. 모델리아니에게는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거였지만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비평가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버려요. 초상화를 당시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델리아니는 당시 집단운동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들이 독특하게 표현이 된 거죠. 당시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흘러가면서 사진기가 발명이 되고 사진기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이런 말들이 떠돌았어요. 회화는 죽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화가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사라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의 모방과 재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겠죠. 모델리아니에게 물었습니다. 한 여인이 당신은 왜 땡땡땡을 그리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영혼을 보게 되면 땡땡땡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자, 여러분들 땡땡땡은 뭘까요? 네, 눈동자입니다. 네. 모델리아니의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눈동자가 없잖아요. 그죠? 네,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네, 영혼을 보게 되면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가 사랑한 에비테르니입니다. 그 잔느 에비테르는 모델리아니와 아카데미에서 만난 네, 화가의 어떤 지망생이었던, 화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부부의 연을 맺죠. 부모님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네, 이유는 이랬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술과 대마초를 했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 그리고 아주 병약했어요. 몸이 약했고 그런데다가 14살이 많았어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아, 나라도 조금 반대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하고 보니까 정말 슬픈 어떤 화가의 한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당시 에비테르의 나이는 19이었고요. 네. 모델리아니 나이는 33이었어요. 네. 잠시 그들의 사랑은 네, 축복하는 듯 보였지만 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술과 대마초를 끊지 못했고요. 당시 아주 몸이 약했기 때문에 36에 결핵 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너무 그죠, 빠른 나이에 그죠. 에비테르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죠. 당시에 에비테르의 뱃속에는 둘째 아기가 있었는데요. 네, 남편이 묻히기 전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네, 그렇게 이 계기로 해서 그 비극적인 그들의 어떤 운명, 사랑이 비운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오히려 비운의 천재화가라는 네,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어떤 천재화가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비운의 천재화가라는 네, 이런 타이틀로 기억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림을 보면 아주 슬퍼 보이고 네, 절망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마 이런 사랑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14살이 많고 병약했고 무명화가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가 왜곡되는 게 싫었던 첫째 딸, 네, 처음에 둘째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자서전을 써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비운의 천재화가로 기억되고 싶어하는 그런 화가였어요. 사랑과 죽음 그리고 인생의 완성. 모델리아니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잔느 영원히 나의 모델이 되어줘. 네, 죽어서라도 네,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그죠? 그랬던 것 같죠. 지금 이 사람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인생의 완성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네, 남겨진 자들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모델리아니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고 더 많은 작품을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으로 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기억을 하는 그림이 되었고 그 왜곡되었지만 그 왜곡된 거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델리안이라면 왜곡된 자신을 원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죽어서 유명해지거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죽음과 동시에 완성과도 같은 삶을 아주 짧았지만 살고 갔던 모딜리아니를 보면서 매 순간 완성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 어떤 외국에서부터 사람들로 기억으로부터 일치되는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분 전환을 조금 해볼게요. 컬러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화가를 아세요? 라고 하면 꼭 이 화가를 얘기를 해요. 네,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왜 천재 소리를 들었을까요? 글쎄요. 네. 글쎄요. 맞아요. 대부분의 화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죽어서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피카소는 살아생전 회화의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사람이에요. 입체주의 들어보셨죠? 네. 사람들에게 입체주의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면에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비밀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려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거죠. 피카소가 왜 평면에 조각이 아닌 평면에 이렇게 모든 사방에서 본 이 화면을 한 면에 담을 수가 없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들이 이렇게 쪼개어진 거예요. 유리 조각. 그죠? 그런 그림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입체주의에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화풍이었어요. 피카소만이 입체주의를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화가들이 있었지만 이제 정립을 한 거죠. 분석적 종합주의,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입체주의, 종합주의, 큐비즘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입체주의라는 그 분석적 입체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막 쪼갈려져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태가 나중에는 이렇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나중에 종합적 입체주의로 갔을 때는 우리가 단추를 붙이거나 그 잡지책을 오린다거나 이렇게 어떤 형태가 살아 있어요. 그게 그쯤 갔을 때 이제 피카소가 입체주의의 거장이라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근데 피카소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전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를 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 노랑과 지금 파랑 완전히 반대되는 색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이전의 시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요. 청색 시대, 적색 시대. 딱 느낌이 오시죠? 색깔, 컬러. 그죠? 청색 시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태생이에요. 네. 말라가 지방에서, 남부 지방의 말라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공예 학교의 미술 교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바르셀로나로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같이 함께 그곳으로 떠나게 돼요. 당시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과제를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맨날 며칠을 잘 못하던 이 그림을 피카소는 아주 고전주의식의 그 사실적으로 하루 만에 완성을 하곤 했어요. 어릴 적부터 이미 그저 이 모든 섭렵을 했고 아주 그림을 잘 그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카소가 사실적인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편견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이미 어릴 적에 다 이게 습득을 했었고 표현이 가능했던 아이였어요. 피카소가 자라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자기 화풍을 찾아서 파리로 떠날 때 같이 함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카사헤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릴 적 유년기 시절을 함께 보내고 니체를 논하고 서로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꿈을 꾸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파리로 같이 떠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게 돼요. 피카소는 그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왜 슬픈 일을 겪고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절대로 내가 너무 행복한데 슬픈 사람이 막 그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카소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인생은 고통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청색시대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같은 감정이었나 봐요. 이렇게 파란 그림을 보면서 이유도 없이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아팠어요. 왜 이 그림이 이토록 이렇게 끌릴까? 피카소가 잘생겨서 끌렸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그러한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카사헤마스의 어떤 자살로 인해서 자신이 살았던 주변을 돌아보니 굶주림과 절망, 고통, 이러한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늙은 기타리스트. 네, 자신의 어떤 가난하고 어떤 힘든 시기에 미술가로서, 화가로서 이러한 시대를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사회의 어떤 불황자, 희생자와 같은. 그리고 옆에 그림은 보시면 인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인생의 그림을 보면 당시 따로따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남자 보이시죠? 이 사람이 카사 헤마스인데 이 사람 자살로 인해서 이 그림을 모티브를 다 가지고 와서 오자상과 불행한 여인 이렇게 합쳐진 그림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당시에 자신의 어떤 삶, 그리고 내가 그냥 절망에만 빠져서 그냥 이걸 모든 걸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피카소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죠. 이렇게 청색 시대의 그림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서서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청색 시대를 벗어나 적색 시대, 핑크빛이 도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핑크빛 지금 딱 보면 뭔가 뭔가 사랑 이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입체주의를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컬러에 끌림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그 끌림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그림이 끌리신다면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또 일어설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져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제가 앞에 노란색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절망적이고 그 색에 빠져 있을 때 반대되는 아주 따뜻한 색을 봄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죠. 네. 자, 지금 다음 그림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네, 디자인으로 참 많이 사용되는 그림이죠. 네, 익숙하시죠?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걸려있는 액자에 이 그림이 거꾸로 달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위아래 그죠? 사실 몰라요. 그죠? 그런데 화가는 자신의 그림의 위아래를 아는 거죠. 네, 이 모습이 맞습니다. 몬드리안은 추상주의의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부터 이런 상태의 그림들이 그렸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다른 형태가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점점점 자신만의 색을 찾는 거죠. 차가운 추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노란색이 들어있는데 왜 차가운 추상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맞아요. 직선, 수직과 수평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어요. 계산을 해서 몇 센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로, 세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문색을 쓰고 있죠, 그죠? 하얀색과 검정색은 여러분 무채색이에요. 네, 색이 아닌 거죠, 무채색.
색이 없다 해서 명도만 있는 거죠. 밝고 어두운 명도만 있는데요. 여기에서 흰색은 배경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나라면 한 가지 색을 쓸 텐데 무슨 색이 빠졌어? 아시겠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초록색이 빠졌어요.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초록색이 없어요. 네, 왜였을까요? 자,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자연. 네. 초록색 자연. 이거 이해되시죠? 자연은 어떤 느낌인가요?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직선, 수직으로 이런 느낌과 반대되는 느낌. 그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또 휘날리고, 정직하게 날리는 게 아니라 많이 날리기도 하고 적게 날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록색, 자연 싫어했어요. 한 실화인데요. 몬드리안에게 튤립을 선물합니다. 지인이 선물했는데 화실에서 그 초록색 부분을 하얀색으로 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보통 우리가 창밖에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무가 막 휘날리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등지고 앉았어요. 이렇게 어떤 불변, 자연스럽고 이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연에서 오는 이 불규칙한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싫어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을 그으면서 반듯반듯한 이런 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그라미보다는 이렇게 반듯한 곳에 계실 때 편안함을 느끼시잖아요. 보통 카페 가면 구석부터 이렇게 탁 모서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는 이유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가요? 네, 완전히 반대되죠. 액션 페인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감을 붓에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우연의 효과죠. 네,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칠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주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예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인데요. 몬드리안과 완전히 반대되는 느낌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릴 적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남자아이만 5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규칙과 그리고 가정의 어떤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규칙, 규율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방패막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라서 형들이 뉴욕으로 그냥 떠날 때 나도 갈래 그냥 이렇게 무작정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경제공황이 오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은 삶의 바람을 그대로 역풍을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네,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잭슨 폴록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2가지가 있는데 음주벽과 파괴력이라고 할 정도로 술을 먹으면 이제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이게 생활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술을 먹고. 그래서 이 잭슨 폴록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죠. 그 기회라는 거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 와야 바뀌나요? 사랑이죠. 네, 사랑만이 이 남자의 오직 이 남자를 붙들어 낼 수 있었던 거는 사랑이었어요.
크리스너라는 여인이 4살 연상이었는데요. 잭슨 폴록을 보니까 재능도 있어 보여요. 내가 조금 잡아주면 그림도 작업도 정말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을 다 뒤로 하고 내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작품들이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무질서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나 봐요. 이러한 그림대로 자신은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자신의 내면 안에서는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주치이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치의로 만난 거겠죠.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잭슨 폴록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술을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을 막 먹고 모르는 여인을 탁 태우고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만약 몬드리안의 이 그림처럼 자신의 방을, 안정된 방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아마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44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망인으로 이 화가의 그림들을 화랑에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원래 사망하고 나면 그림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약을 딱 얼마 이상 딱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렸던 그림을 많이 이렇게 화랑에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서 베르메르의 그림이나 그리고 모딜리아니 그림이나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나 몬드리안, 잭슨 폴록 그림들을 보면 각자의 어떤 인생에 따라서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않고 다 틀리거든요. 그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컬러에 끌리고 그 그림에 끌리고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그림이 아닌 순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또한 명화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는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어렵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명화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어렵다, 이러한 인식보다는 사실은 컬러감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랑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화가 있으신가요? 고흐 해바라기 그림이죠. 해바라기 그림처럼 노랑이 탁 떠올랐을 때 어떤 희망. 그래서 고흐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죠?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고 타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서 희망이 보였듯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희망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자살을 했다니 믿기지 않죠. 그리고 녹색을 또 보면 녹색은 자연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컬러 여행이라는 게 별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현재 많이 보고 있는 이 색깔들, 익숙하게 보는 색깔들을 떠나서 새로운 색깔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 때 보지 못한 컬러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힐링을 한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여행 가실 필요 있나요?
이렇게 네, 컬러를 통해서 명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무채색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제 네, 컬러감 있는 어떤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카소의 오늘은 소개 드리지 않았지만 게르니카라든지 블랙 계열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전쟁, 그때 당시에 아주 암울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채색의 힘이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색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전공자 아니잖아요. 전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림을 좋아한다면 있는 그대로 그 그림에 보는 것이 그림에 마음을 잇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겠다.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그죠? 행복, 슬픔, 절망, 우리가 모두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림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명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행을 하시고 네, 편안함을 느끼시고 네, 행복한 그림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연을 마치고 퇴장합니다.